얼마 전 윈TV에서 1952년 한국전에서 한반도 동해상공 전투에 참여, 소련 전투기 넉 대를 격추한 미군 조종사 로이스 윌리엄스가 70여 년 만에 공훈을 인정받았다는 보도가 나간 후 지난 2월 15일에는 LA 총영사관 권성환 부총영사가 샌디에고를 방문해 평화의 사도 메달을 그의 목에 걸어줬습니다. 이 자리에는 샌디에고 백황기 한인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1월 한국전 참전용사 로이스 윌리엄스에게 해군 십자훈장, 즉 네이비 크로스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는 1953년 5월 은성무공 훈장을 받았지만 그의 무공을 재평가받은 결과 미 해군에서 두 번째로 높은 훈장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LA 총영사관의 권성환 부총영사는 로이스 윌리엄스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건네며 동포사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권 부총영사는 해군 대령으로 예편한 윌리엄스 대령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한다며 이번 평화의 사도 메달 외에 무공 훈장 수여를 한국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11월 해군 파일럿 로이스 윌리엄스는 전함 오리스칸이오에서 이륙, 압록강 인근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련의 미그-15 전투기 7대가 출현해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그기가 윌리엄스 전투기 쪽으로 포격을 시작하며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졌고 그는 미그기의 꼬리 부문에 총탄을 퍼부어 미그기 넉 대를 잇따라 격추시켰습니다. 당시 그는 F9F5 기체를 몰았으며 이 전투기가 휴대한 20mm 포탄 760발을 모두 쐈고 미그기 넉 대를 격추시킨 후 미군 항공모함에 가까스로 착륙했습니다. 그는 이날 그때의 상황을 기억해내며 착륙 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간신히 전투기 유리창 덮개 문을 열어젖히자 영어가 안 되는 한국 군인들이 나타나 자신을 전투기 조종석에서 꺼내 200피트 정도 재빨리 운반했다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전투기에 263개의 총탄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And he came tearing on over in his pickup truck. And he had two other men with him. And they didn't want to get involved at all with this crash. I don't know what the fuel was going to burn or something. But one of them claimed he was too old, and the other didn't understand English. So this guy, big strong fellow, had been a destroyer officer in the Korean War, and he was trained in rescue. And so he knew what to do. I couldn't get out because I had no method to even get rid of the canopy. And there's a sign rescue on the fuselage, and it points to a depression. You can put your hand in and grab a cable pull, and you do that and release the locks on the canopy. Wow, you still remember every detail? He did it just like that. I mean, he was a machine. And he grabbed a hold of the canopy and they slid it on back and really almost hit the tail. And it just dropped in there and picked me up and lifted over the side. Of course, it didn't put the wheels down, so the wings are on the ground. And it bounced off, and he took me running for probably at least 200 feet. Just amazing. 그러나 그의 공적은 기밀에 붙여졌습니다. 이 격추 사건으로 미국과 소련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자칫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전투 기밀은 1952년부터 1992년까지 40년간 철저히 관리돼 그의 부인조차도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Declassified the story, and so only then did anybody know about it. So all 52 to 92 silence. My wife didn't know about it. 윌리엄스는 자신이 유명한 공중전 교육 프로그램인 탑건의 초대 교관으로 후배들을 가르쳤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한국을 방문해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의 모습에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그때 전쟁을 완전히 끝내 한국을 통일시키지 못한 게 여전히 아쉽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너리스크와 잇따른 주가 하락으로 각종 추문에 휩싸였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결국 본업인 전기차 분야에서 치명적인 기술 결함이 지적돼 총 36만 2,758대의 자동차를 리콜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16일 테슬라 전기차의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기술 사용 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속도 제한을 초과하거나 교차로 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운전해 충돌 위험 등을 이유로 들어 대량의 리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자동 차선 변경과 자동 주차가 가능한 향상된 기능의 오토파일럿과 교통신호등과 정지 표지판 등을 식별해 제어하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유료로 판매해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유료 판매도했던 완전 자율주행 기능 기술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내부적으로 자율주행 상용화 선언 시기가 지속적으로 연기되면서 업체 안팎에서 꾸준하게 테슬라가 가진 자율주행 기술에 거품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모델 X의 홍보 영상도 실제가 아닌 연출된 장면이라는 폭로도 나와 사실상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허위, 과장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미 언론은 법무부가 지난 10월 완전 자율주행과 오토파일럿 관련 문서를 제출토록 명령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테슬라가 판매 증대와 투자 유지를 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한 허위 사실로 소비자들을 오도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예정된 첫 재판을 시작으로 총 4건의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소비자 기대를 부풀리고 관련 위험을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계 여성인 신디 정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미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 후 지명했던 연방 판사가 상원에서 100번째 인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 판사의 인준 사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신디 정 판사는 1997년 예일대를 졸업, 2002년 컬럼비아대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엘라바마주 재판연구원, 뉴욕주 검사를 거쳐 2009년부터 법무부 인권국의 형사사건부문 공판검사로 근무했습니다. 2014년부터 펜실베니아주 서부 연방지방검찰청으로 옮겨 강력범죄와 중범죄 담당 부서의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2021년 펜실베니아주 서부 연방검찰청 검사장에 지명돼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처음 연방검사장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은 뉴저지, 델러웨어, 펜실베니아주 그리고 버진 아일랜드를 관할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디 정 판사가 순회법원에서 근무하는 최초의 아시안 태평양계 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역대 모든 행정부에서 인준된 것보다 더 많은 흑인 여성 12명을 연방순회법원 판사로 인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최근 치솟는 이자율 그리고 물가 때문에 서민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지경입니다. 이런 추세 속에 한인 연장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금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인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인 연장자들이 경기 침체 속에 쇼핑을 할 때 조금이나마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시니어 베니핏이 가능한 여러 곳을 알아볼까 합니다. 미국 내 시니어들은 리테일 업계를 비롯해 요식업계, 통신업계, 렌터카, 호텔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만 잘 이용해도 기존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알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 혜택은 업체에서 미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들이 요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대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체 측에서는 먼저 언급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할인 혜택을 미리 숙지하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니어 할인 혜택은 보통 60세 또는 62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55세부터 할인받는 곳도 있습니다. 우선 통신업계입니다. 전국 주요 이동통신사들은 시니어 대상 할인 혜택을 실시합니다. T모빌은 5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해
2개의 전화선을 제공하고 무제한으로 통화, 텍스트,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한 대당 $30 정도입니다. AT&T는 65세 이상을 위해 시니어 내셔널 플랜을 월 $30에 제공하는데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으며 2개의 회선 가입이 필요합니다. 버라이전 와이어리스는 55세 이상 가입자를 위해 전국 무제한 통화 및 문자 데이터 플랜이 제공됩니다. 2개의 전화선의 경우 각 월 $40 선입니다. 플랜에는 핫스팟 사용이 포함됩니다. 그로소리를 보겠습니다. 슈퍼마켓은 시니어 상대로 특정일을 정해 할인을 해줍니다. 나이도 55세부터 62세 등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 슈퍼마켓으로 주어를 합병한 크로거 체인의 경우 주 화요일마다 55세 이상의 10% 할인이 제공됩니다. 다만 모든 지점이 다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확인은 필요합니다. 요식업계를 보겠습니다. 버거킹은 60세 이상 고객에게 10% 할인 혜택,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55세 이상 음식을 구매할 경우 음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푸드를 10% 할인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 은퇴자 협회 AARP 회원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체인도 있습니다. 렌터카, 항공, 숙박시설을 보겠습니다. 렌터카 업체 허츠나 에이비스는 20에서 30%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레이하운드 버스 노선이나 엠트랙 기차도 5 내지 10% 할인해 줍니다. 해당 나이는 62세 혹은 65세 이상입니다. 하얏트 호텔이나 메리엇 호텔도 62세 이상 시니어에게 15%에서 최고 50% 할인을 제공합니다. 홀리데이인 호텔은 62세 이상 시니어에게 10에서 30% 할인을 줍니다. 그 외 규모가 작은 숙박 체인도 60세 이상이거나 AARP 회원일 경우 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65세 이상의 다양한 시니어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극장 체인 AMC는 60세 이상 시니어 티켓 30% 할인, 리걸 극장은 AARP 회원 최고 30% 할인과 함께 간식과 음료수 구입도 할인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비영리 단체인 AARP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1958년에 설립되어 4천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니어들의 권익 보호와 법률 제정 등에서 정부는 물론 기업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멤버십이 저렴해 시니어에겐 인기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가입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쇼핑 시 적극적으로 할인 혜택을 직접 업체에 먼저 제시하면서 혜택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사전망 이전봉이었습니다. 새해 들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지갑을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1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3% 증가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 언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9%를 1%포인트 이상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1월 소매 판매는 2021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연말 마지막 2달간은 내리 1%대 감소했었습니다. 급증세는 주로 식음료, 자동차 및 부품, 가구 등에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는 경제가 경기 침체 우려를 딛고 올해 1분기에 예상보다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향후 연착륙 기대감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는 실물 경제의 버팀목이자 종합적인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럼에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할리우드에서 액션스타로 명성을 떨쳤던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화 다이하드 시리즈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그는 실어증으로 고생하다 지난해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CNN은 올해 67세인 윌리스의 가족들이 16일 성명을 내고
그가 전두 측두엽 치매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질병은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손상으로 발생하며 판단력 장애를 초래합니다. 지난해 3월 실어증으로 영화계에서 은퇴한 후 1년 만에 병이 악화되면서 치매 환자가 됐습니다. 가족들은 치료법은 없으나 앞으로 달라지길 기대한다며 그의 상태가 호전되면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치매에 미디어들이 더 집중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도 가능하다면 치매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지지를 높이기 위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스는 1970년대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연기 생활을 시작했고 1980년대 TV 드라마 문라이팅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1987년 다이하드의 주연을 맡아 세계적인 액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골든글로브상, 에미상 등을 받았으며 2006년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의 한 터미널이 이틀째 문을 닫아 17일에도 폐쇄되면서 비행기 운항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항 측은 JFK-1 터미널이 전기 문제로 계속 폐쇄 중이라며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1터미널을 사용하는 글로벌 주요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인천 뉴욕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회항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터미널로 옮기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NBA 농구계의 전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60세 생일을 맞아 $10,000,000를 기부했습니다. 기부한 곳은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메커위시 재단입니다. 조던은 1989년부터 이 재단을 후원해왔으며 이로써 이 재단의 역사상 가장 많은 기부금을 마이클 조던이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기부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기부에 대한 영감을 갖게 되길 바란다는 뜻을 아울러 전했습니다. 현재 프로농구팀 샬럿 호니츠 구단주인 조던은 지난 34년간 이 재단의 많은 어린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영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아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기부를 한다면 나에게 더 좋은 생일 선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